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책 하나 오늘 받은 건데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고 인간 진화 역사를 좀 써놓은 건데 원래는 이제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건데 그거를 책으로 모아서 엮어서 낸 겁니다. 1859년에 유명한 책 두 권이 나오는데 하나가 인간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윈이 쓴 책이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700만 년 전, 뭐 500만 년 전 그 원숭이로부터 갈라져서 인류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 그래서 제목이 The Descent of Humankind예요. 그러니까 descent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인간이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다윈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단세포부터 출발해서 지금 어떤 고등 생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디센트예요. 하강이에요, 하강.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적인 존재,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은 반대예요. 어센트 오브 휴먼이에요. 어센트 오브 이제 상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출현이 700만 년 전에 나왔고 우리가 침팬지로부터 갈라진 게 500만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숭이에요. 이제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원숭이는 꼬리가 있는 거고 유인원은 꼬리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데 우리가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이런 애들이 이제 유인원이에요. 꼬리가 없는 애들. 근데 이제 고릴라도 나가고 침팬지도 나가고 인간이 이제 계속해서 분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안에도 뭐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하고 호모에 속하는 게 20종, 뭐 25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근데 지금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딱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 침팬지하고 거의 98% 유전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침팬지가 아닌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침팬지를 탈피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1859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자유론이거든요. 미래 자유론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상의 질서, 창조적인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유인원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고릴라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니고 인간이 지금 지적 생물체라고 하는 인간의 이런 탁월한 측면들, 뭐 예술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 또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밈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존재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능력, 이 가공 능력.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뭔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꾸며나갈 수 있는 이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인간이 폭발적으로 인지혁명들을 이끌어냈던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이제 그 고인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인간은 뭐 직립보행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의 뇌가 확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침팬지의 뇌는 400cc밖에 안 되거든요. 400cc 내지 400cc가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400cc예요. 그다가 돌 지나면 800cc도 뛰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 정도면 1400 내지 1500cc예요. 자, 근데 이제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고릴라나 침팬지나 인간은 뇌 용량이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왜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뇌는 이런 식으로 발달했을까? 그 말은 지금 뇌를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뇌를 썼을까? 침팬지나 고릴라나 이런 애들은 그냥 수렵이나 채집이나 여기에서 만족한다라면 왜 인간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3배 정도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됐을까? 왜 그런 용량 때문에 뇌가 커지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 몸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은 그걸 설명해 보려고 엄청 이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뇌가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뭐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이 줬다든지 뭐 인간에게는 고유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저 책에서도 진화론의 어떤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왜 인간이 침팬지가 아닌가, 왜 침팬지로부터 벗어났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인지혁명들이 일어났는가. 결론은 간단하죠. 꿈을 꾸는 인간, 꿈을 꾸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거나 현실에 그냥 고착화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 그냥 침팬지로 남는 거예요. 침팬지로 태어나서 침팬지로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말할 수 없는 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궁극적인 성찰들을 하는 거, 이런 어떤 방식이 우리 삶을 증강시키고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확장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인류가 다시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센트한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현실에서는 올라갈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현실을 뛰어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책에서 뭐 여러 가지 학제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비웃고 있는 것이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그냥 그 양적인 차이만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책에서는 인간은 질적인 차이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적인 차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창조적인 그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이윤물 좀 나눠드렸는데 그거 다 받으셨죠? 오늘은 이제 이 시장미술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몇 가지 좀 주제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을 좀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왜 이제 그린버그가 저렇게 입에 버금을 물고서 모더니즘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모더니즘이 가려고 했는 것들이 왜 자초하게 됐는지, 이런 현상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서론에서는 이제 뭐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예술을 지금 주도하는 그 리더 그룹,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예술 또는 예술 작품들이 거의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꽃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꽃도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게 좋은 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고 싶은 꽃 또는 우리가 흠모하는 꽃, 이런 것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도 그런 거고, 예술도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들이 정말 그 안에 미학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전문가 그룹은 미술과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미술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미술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지 예술 작품은 하나의 투기적인 종목으로서 얼마만큼 이익을 배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 그룹들에게 계속 광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 우리가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샤갈이라든지 뭐 고흐라든지 그런 걸 이제 왜 우리가 좋아하는가, 언제 건 우리가 다 들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 조작된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갖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좋아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걸 꾸며가는 거죠. 뭐 중앙박물관 가시면 그 방가유상 구경해 보시면 알겠지만 딱 2개만 거기 안에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를 몰아가잖아요. 이게 뭔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처럼. 얼마나 웃겨요.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예술 작품이 뭔가 아우라를 갖는 것처럼, 또 그 안에 어떤 진정한 미학적 가치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100% 조작이다.
왜? 그렇게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가치들을 원래적인 가치들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상품 가치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교환 가치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그 뭐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예술 작품들의 블루칩이 있어요. 블루칩. 주식 거래처럼 이제 블루칩이 있는데 예술 작품의 이제 블루칩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가격이 상승되지만 또 어떤 때는 막 폭락을 하거든요. 주식 해보셔서 이제 돈 날려보신 사람들은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술 작품도 블루칩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억 올라갔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똑같은 작품이 10,000원, 20,000원으로 떨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내적 가치가 있으면 이게 항상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인 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등락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막 80% 올라갔다가 막 100%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냐? 그거는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안에 있는 내적 고유성이 아니라 이 작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이 예술 시장에서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도 마찬가지고 아방가르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예술을 공부해야만 하는가? 왜 예술이 중요한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단절을 요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헤미아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건 항상 이 현상 세계와 전투예요. 그러니까 예술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거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자,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 대중의 눈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작품이나 그림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사고 싶도록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매스미디어에 자꾸 노출시키면, 뉴스에 노출되거나 뭐 TV 프로에 노출되면 아, 나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이제 홈쇼핑 보면 안 사야지. 근데 계속 그거 노출되면 사고 싶어지잖아요. 요즘에 어쨌든 뭐 페이스북도 뭐 SNS 들어가면 계속 광고가 노출돼요. 어느 순간 클릭하고 있어, 그거를. 처음에는 정말 쓸모도 없는데 몇 번 보면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또 사고 나면 가지고 오면 그것도 쓰레기야. 어디다가 또 막 방이든지 어디 서랍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미술이 없고 예술이 없고 미술 시장만 있다. 예술 시장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심상용 선생님이 썼는데 서울대비대 회화과 나오시고 이제 프랑스에서 예술사 박사로 지금 학위를 하시고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에 근무하시는데 파리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좌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주도의 이 예술 시장에 대해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 또는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예술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또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현직 예술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작품 뭐 아트페어 나가가지고 또 아는 돈 받고 팔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데 그거는 진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게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7페이지 나눠드린 이제 17페이지 보시면 자, 예술의 지금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최소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은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순수의 대변자 또는 전위주의 노선을 내세웠다. 아방가드였죠. 그러니까 순수 예술, 파인아트, 또 아방가드 이런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당대화의 불화 그 현 시대의 어떤 그 메저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대의 주요 흐름을 역행하는, 거슬러가는 그런 어떤 심볼이 바로 예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A 할 때 A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A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A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류가 바로 예술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게 이제 30년 후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95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다. 어떤 것들이냐? 인기, 유명세, 미디어 친화, 경매 가격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틀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보면 시장에서 잘 나가는 거. 뭐 한국화도 마찬가지고 서양화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 작품들이 주로 경매 시장에서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라든지 경매 시장에서 막 몇천만 원 팔렸다, 몇억 팔렸다, 몇십억 팔렸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이 그 작품의 진가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또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이 있는 소수 계층의 취향이 마치 인류의 보편 감정인 것처럼 과장되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을 조작하는 것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한번 가격 띄워볼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르소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뜨면 망해버려, 나라가 망해버려요. 대표적인 우리 IMF 때도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 펀드가 몇 개 뜨면 그냥 우리가 그때만 해도 뭐 12등, 13등 정도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냥 순간 망해버리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주식시장에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시장에도 나와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의 교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경매를 하면서 그냥 뭐 20만 원짜리 그림도 1억 부르면 그거 갑자기 1억이 돼버리는 거야. 큰 손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내적 특성 때문에 그 작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처럼 이제는 미술 시장이 아니라 시장 미술이다. 미술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딱 얽매여 있다.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극적으로 개인화되고 성공에만 심취하는 직업적 영혼.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가 영혼은 있는데 성공을 지향하는 직업적인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파인 아트는 없어지고 그냥 프로페셔널 아트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탈선이나 타락이었다라고 했는. 그러니까 모더니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헤미아라고 하는 거, 아방가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결정하는가 이런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180도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때 어떤 최상위의 예술가들이 모더니즘이나 에피파니를 지향하면서, 아방가드를 지향하면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불과 몇십 년 뒤에는 그 A급 예술가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타락이나 탈선,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돈에만 순치되어 있는 직업적 영혼으로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처럼 글로벌화된 신세계에서 신탁의 주인공들은 네트워크 관련자들이거나 미디어 전문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대중매체가 이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뇌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이 작품이 좋은 거야, 이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라고 하는 속삭임들, 이걸 벗어나기 힘든 거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든 그런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그 뱀이 나타나서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가 이걸 먹으면 신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지만
적어도 식물이나 동물이 10만 종씩 있다고 생각할 때 20만 종을 이름을 겹치지 않고 이름을 지으려면 최소한 IQ 400 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400짜리 IQ가 넘어가요. 누구한테? 뱀한테. 자, 여기서 이제 그 서펀트 뱀이 미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있고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가리라 라고 하더라도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면 뱀처럼 아담과 하와도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따먹게 되는 거. 자, 이런 점에서 미스 미디어가 딱 등장하면 그 다다음 줄 보시면 교양을 갖춘 관람객이든 대중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엘리트든 뭐 대학 교수든 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든 매스 미디어에 심취된 사람들은 똑같다는 것들이죠. 우리 다 보잖아요. SNS에서. 댓글 보세요.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뭐 고상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시벌시 쓰고. 나 진짜 이상해요. 이제 페이스북 제가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친구 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 전북대 교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의견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의견도 가질 수 있는데 막 쌍욕을 써요. 거기다가. 아, 이게 대학 교수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분노를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가 뭐 그거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매스 미디어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왜 거기다 쌍욕을 쓰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렇게 우리의 그 판단 능력들을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줄에 있는 것도 작가들조차도 자신들의 창작 행위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실체를 감지하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 자체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해녀이고 이 해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자신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 초월적인 세계를 가야 된다. 그리고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이런 어떤 모더니즘적인 그런 어떤 작업들,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몰라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걸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정말 더 철학을 해야 되고 미학이나 예술 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타부시하죠. 그래서 전북대 예술대 미학과 전공자가 없어요. 한 명도 지금 못 들어갔어요. 우리 과에 그 모 교수님 계신데 거기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다들 싫어해요. 왜 그럴까? 이제 이 예술하는 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론적인 작업, 예술에 대한 뭔가 이제 철학적인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거부감. 왜? 내 작품을 팔아야 돼. 내 작품을 누군가 사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매스미디어에도 노출되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유명한 작가고 사인 받으러 다니고, 난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거가 아니고 나보고 뭐 반란을 하라고? 뭐 보헤미아로 가라고? 내가 미쳤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정말로 순수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제 있지만, 뭐 이제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A급 정도 예술가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현대화된 미술계 구성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극적인 경쟁에 뛰어든다. 다 아트페어 나가가지고 다 경매에서 자기 작품이 어마어마한 낙찰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계 질서의 고분고분한 동맹자로 재정의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주 보시면 성공을 꿈꾸며 경쟁에 뛰어들지만 정작 그 자신이 따른 그 성공이 무엇인지,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뭘 성공이라고 규정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서양고대 철학 애들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아, 니네가 대학 나와서 돈 벌고 싶냐? 대학 나와서 돈을 어떻게 버냐? 돈 벌려고 하면 대학 때려쳐. 가서 사업해. 커피숍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야 몇십억, 몇천억 버는 거지. 니네 고작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취업하면 연봉 4천, 5천인데 그거 고작 하려고 이렇게 막 수모를 당하면서, 나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수업을 듣냐. 이 얘기했어요. 그건 성공도 아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대를 가라. 10수를 하건 20수를 하거나 서울대를 가가지고 그런 인맥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라. 그것도 안 하면서 어정쩡하게 공부도 안 하지, 사업도 안 하지, 그러면서 이거 정말 소시민처럼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철학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너 자신을 발견하는 거다.
네가 뭐 배를 굼건 아니면 엄청나게 힘들건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인데 이런 성공을 니네가 추구하려면 공부를 해라. 철학과 강사들 연봉 1,500이다. 그래도 전혀 불만 없다. 왜? 내 하고 싶은 공부하고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뭐 몇천, 몇억 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뭐가 성공인가? 정말 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여기서 지금까지 2000년, 2500년 동안 예술이 가지고 왔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대의 어떤 갈등, 당대의 불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교란.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틀렸다라고 교란시키는 건데 그걸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예술의 성공의 의미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바뀐 거죠. 지금은 성공은 네 작품이 아트페어에서 얼마 팔렸어?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1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두 번째 줄 보시면 미술 시장이 아니라 시장 미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 미술은 과도하게 시장화된 예술의 유형으로 현대 미술의 새로운 학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술은 지금 현대의 시장 미술이라고 하는 학명을 갖는다는 거죠. 미술이라고는 쓰지만 읽을 때는 시장 미술이라고 하는. 내 그림이 경매에 팔렸냐, 얼마로 팔렸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대에서 보면 그것은 모든 가치는 전적으로 화폐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장 미술에서는 시장 자체가 영혼 자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미적 판단의 다양한 근거로서 주어지는 역사적, 사회적 울림, 형식의 밀도, 표현의 재능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핫하는 거, 무시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 거죠. 왜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산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어 버린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철학이 왜 그리스에서 왜 중국에서 발생했는가? 전쟁 때문이죠. 자, 춘추전국 시대 500년 동안,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 400년 이상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려고 너무 아프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했던 것들이.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이게 너무 하찮은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창작의 주체는 자기 현실적이거나 관음증적인 고백에 자기를 내어줬다. 자, 자기 현실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났다, 내가 돈 많다, 내가 뭐 이 황금 주릉주릉 갖고 다니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막 금목걸이,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있는 사람 없죠? 뭐 금목걸이, 뭐 어디 명품백 그러면서 나 잘 사는 사람이야, 나 뭐 유명한 사람이야. 이게 다 자기 현실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관음증적인 거, 몰래 쳐다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창작의 주제가 되어버린, 뭔가 과시 욕구의 또 대변자로서 예술이 전락해버린 이런 어떤 특징들이 너무 이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게 창작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 자기현실적이고 이제 뒤에 가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네이버 찾아보면 아쉬울 때 허스트가 두개골에다가 8,006개의 다이아몬드를 쌓아 발랐어요. 이게 52캐럿이신데 이게 제작이 205억인가 들어갔는데 팔릴 때 1,000억의 가격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트페어도 그렇고 뭐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라든지 경매장에서 예술품들이 팔릴 때 나오는, 그러니까 A급으로 팔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여기서 뭐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런 관음증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과시적인. 자, 다이아몬드를 8,006개를 여기서는 싸발랐다고 써보고 있어요. 싸발랐다. 언제부터 예술이 이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료가 되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뭐 유튜브 찾아보시고 네이버 찾아보시면 해골에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런칭 시키고 디자인 런칭 시키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50억인가 들어갔는데 이게 낙찰되던 1,000억이에요. 5배 이익을 남긴 거죠. 자, 20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문단 네, 보이죠? 자, 이제 작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술은 사람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밑줄 치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보도록, 자기 자아 발견이죠. 자신의 삶을 바라보도록 도와온 도구였다. 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자,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술대 교수들한테 예술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예술이란 사람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의 관점이 아니에요. 즉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누구의 삶이냐? 나의 삶을 바라보도록, 나를 성찰하도록, 나를 발견하도록 도와왔던 도구다. 이게 2500년 동안 지금 예술이 해왔던 역할이죠. 영원, 초월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자, 이런 방식으로 같은 시 공간의 삶을 공유하는 동시대인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도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증대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도 했다. 자, 이게 이제 고전의 역할이죠, 고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 울림이 있는 거죠.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 뭐 로마인들 그랬던 그림도 왜 지금까지도 울림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형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시대적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리스 빅을 읽거나 아니면 그리스 조각상을 감상하거나 거기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2500년 전 느꼈던 그런 어떤 감정들과 동일한 것들. 왜? 그게 보편적이니까. 그게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루트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떨림이나 울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1페이지 위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때로는 첫 번째 줄은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악에 저항하기도 했고 또 지난 10수년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동료 인간과 세계와 만나도록 하는 사유, 또 심오한 정신의 기술로부터 스스로를 추방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술이 뭐 해야 하느냐?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기도 했었고 마음을 열고 동료 인간들과 세계를 만나도록 하고 그냥 펑펑 울게 만든 거죠. 그림 보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런 어떤 심오한 정신적 기술이 예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것을 20세기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자본주의가 전부 다 통폐합시키면서 스스로 추방해 왔고 자, 그 빈자리엔 이윤 추구와 과시 소비, 혼합물들, 유명세와 가격, 열띤 광고, 도박적 흥분 키치로 계속 다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새로운 천년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대는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약속의 존폐와 묵시로적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자, 예술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가? 예술의 종말이죠. 60년대 이후부터는 예술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 형이상학적 어떤 사태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술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감과 붓을 든 그들은 여전히 신탁의 지혜자들인가? 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예언자들인 거죠, 예술은. 초월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자들. 강신주 씨는 해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양반은 신탁의 지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신탁의 지혜자. 자, 그들의 역사는 이제 무엇과의 대립과 싸움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신념을 불사를 것인가. 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예술가들,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술가들은 자, 신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걷어찼을 때 이제 무엇과 대립하면서 무엇과 싸우면서 자신의 소명, 왜 예술가가 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 내가 왜 예술가가 되려고 했지?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술가가 돼가지고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저희 이제 여동생도 피아노 전공했었는데 한번 레슨 받으러 고3 때 레슨 가더라 할 때 막 100만 원 그때 당시
100만 원. 정말 나쁜 인간들인데. 그때도 이제 그 대학 교수한테 레슨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여자가 교수였는데 그 남편한테 받으러 갔어요. 그랬는데도 100만 원이야. 왜? 그 부인이 대학 교수니까. 그걸 몇 달을 한 거죠. 돈 아까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 벌려고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돈 벌려고 그림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들 그냥 머천트가 되는 이제 중국 상인이 된 거죠. 자신의 소명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묵시론적인 신탁의 예언자의 역할을 안 하는 순간 그냥 똑같은 노점상 아줌마가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 모아가지고 뭐 유학 가고 뭐 또 명품백 사고 그러겠죠. 실컷 그렇게 남 피 착취해가지고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탁의 지혜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속물적인 인간들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거룩한 소명이었는데 그 거룩한 소명을 안 하는 그 계기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나쁜 속물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부 사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신고도 못 하잖아요. 나쁜 놈들, 나쁜 연놈들. 자, 예술은 존재들 간의 심오한 연대를 세계와 우주와의 만남을 주선할 잠재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가들이 이 존재들 간의 심오한 연대, 세계와 우주와의 만남을 주선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가슴이 아프죠. 아니 적어도 그거 못한다라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주저앉아 흐느끼는 진정성이라도 있는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들을 그림 속에서 작품 속에서 적어도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그도 아니면 시루에 몸을 실은 채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역사도 수행해낼 수 없는 무기력과 부침의 무엇일 뿐인가? 자, 대립과 싸움의 소명을 잊어버린 신탁의 지혜자들.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자,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돼요. 악마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자, 예술가 역할이 그런 거죠. 예술가가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신탁의 지혜자로서 잃어버리면 악마 사단의 주군이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예술이 겸허하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 인간의 이해와 사랑의 성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의 경영을 통해서 정신의 위대한 유산들을 심오하게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면 대체 그 예술이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술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 인간 이해와 사랑의 성취에 관심이 없다면 세상에 대해서 아파하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과연 예술이 뭔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건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철학이 지식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아니에요. 철학이 하는 게 여기서처럼 신탁의 지혜자들이죠. 진정한 형태의 자유와 해방,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랑의 성취, 이런 어떤 연대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고민하라고 만든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철학과 전국에 지금 한 40개 정도 철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오늘 저녁 뭐 먹었는데 뭐 저녁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자유와 해방, 인간의 이해, 사랑 이런 거 관심 가는 철학과 교수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그냥 직업으로서 철학자, 직업으로서 철학 선생일 뿐이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철학의 먹칠하는 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2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시장은 고수익 창출을 담보하는 것과 위대성의 차원을 어리석게도 또
또 자의적으로 혼동한 결과이다. 마케팅 기술로 유지되는 장치의 결과들이 존재의 심연으로 다가가는데 충분하다는 허풍에 현혹된 결과이다. 정말 큰 오류는 뭐냐면 이 돈을 버는 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 작품이 얼마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작품이 위대해. 네 거는 50만 원짜리지 내 거는 10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내 작품이 네 거보다 훨씬 더 위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혼동하는. 그리고 그런 1000만 원짜리 작품은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거고 네 거 50만 원짜리는 못 다간 거고 이런 식의 착각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절 보시면 이제 우리의 진짜 얼굴 식별하기. 자, 반 고흐의 짧은 고백처럼 시장의 예술에서 예술이라는 학명의 식물을 키우는 토양에서 중요한 요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뭐 그림 그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팔아야 된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생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동생한테 이런 편지 쓰죠. 너도 알다시피 요즘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그림들의 판매 여부에 달려 있다.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그러면 이제 더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적어도 과거에는 이 시장,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가 아니라 미술의 정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전복이 되었죠. 예술에서는 예술성을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 내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오히려 가장 더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23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제 그 데니얼 호손 큰바위 얼굴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얼굴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얼굴이 다른 사람은 마침내 어느 쪽이 진짜의 모습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탁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이 진짜 얼굴이죠.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와서 1950년도 이후에는 또 다른 얼굴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시장 미술이라고 하는 얼굴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둘이 섞여가지고 뭐가 진짜 얼굴인가, 진짜 뭐가 예술인가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모호해져 버린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말을 안 해요. 말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적대시하거나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다 잡혀갈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지. 뭐 천국에 옛날에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도 뭐 도를 아십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 만나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제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비평은 이제 철학적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창작과 거래, 또 미학과 시장이 맞물려 돌아가는 첨예한 현장의 한가운데서 그 현장을 직시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비평적 사유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술에 대해서 철학적인 시각, 이걸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평적으로 사유한다. 자, 철학적으로 사유한다. 예술 철학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자, 특별히 여기서 그것은 자신의 심장, 정서적인 삶,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육체적, 문화적, 역사적 장소에 깊게 닷을 내리고서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삶, 심장, 역사, 문화, 역사적 장소에 닷을 내리면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평의 시작, 예술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해. 이거는 진짜가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고민들이죠. 뭔가를 낯설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난 단편들을 다시 결합하고 머리와 가슴과 삶터에서 역사의 분리를 치유하는 지식이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 지금 조각들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죠. 근데 현실을 부정하지만 현실을 또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현실에 또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생리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고쳐 나가야 될지, 이게 정말로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각들, 파편된 조각들, 이걸 어떻게 이어 붙일 것인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시지포스의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지포스가 계속 올리잖아요.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근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아프죠.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산 정상에 들고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떨어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해도 수학 문제 풀듯이 딱딱 떨어지는 답들이 없는 것들이죠. 철학이나 예술이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과 실존적 삶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기꺼이 그 질문들의 의미를 예술과 그 사회적 작용 및 결과에 관련 지으는 사유의 지대가 바로 비평이다. 그러니까 예술 철학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또 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실존적 삶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질문들을 고민하고 부둥켜 안고 싸매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비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오늘날 예술로 범주화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영원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자, 예술은 영원에 대한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죠. 짧은 단타적인 시대적인 배경들도 논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원에 대한 거대 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회과학들은 다 단타죠. 지금 1990년대, 2000년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예술은 영원에 대해서 무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 행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삶과 죽음, 존재와 초월의 차원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속, 생사를 잇는 제의적 속성을 띠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의 증진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제각지 의미를 통해서 세계와 대면해왔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정체를 가늠한다. 두 번째, 자아 발견이죠. 자아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술의 역할, 영혼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그걸 축적시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영혼을 발견하는 거죠. 자,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버마 이레라고 하는 거죠. 나와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세계를 열심히 참고했더니 거기서 나를 만나는 거고 죽도록 나에 대해서 고민했더니 거기서 세계를 만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찰스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그 내면성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유산들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서 거의 아무런 의미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모더니즘 빼놓고는 포스트 모더니즘, 팝아트, 뭐 미니멀리즘 이런 데에서는 영혼, 자아 정체성 웃어버려요. 그게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철학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북대는 없었는데 원대만 하더라도 미대가 되게 컸어요. 그거 아시죠? 그때는 이제 전북대에는 사범대만 있었어요. 사범대만 미술교육과가 있었고 좀 미술하는 애들은 원대 되게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오빠라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원대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가지고 원대를 자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싹 줄었어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예술대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고, 뭐 철학과들이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들, 또 자기 자아 발견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과들은 점차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죠. 인문대, 예술대. 왜? 취업률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자르려고 하는 것들이죠. 취업률 좋은 이제 뭐 상대라든지 경영대 이쪽만 사람들이 이제 다 몰리게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아름다움의 실현, 진리의 추구, 지식의 교환 같은 위대한 예술들의 동기들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토대부터 무너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아름다움, 미의 실현, 진리 추구, 지식의 교환. 자, 이런 것들은 이거 우리가 이제 위대한 예술, 그레이트 아트, 뭐 대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뭐에 의해 사라져요? 화폐에 의해 사라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마케팅과 저널리즘, 광고를 통해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체주의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민주주의가 이제 안 좋은 게 가장 근본적으로 안 좋은 게 다수결 원리예요. 그래서 다수가 좋아하거나 다수가 원하면 그것은 절대 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치 제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정치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 전체주의적 속성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내에 있는 소수들은 뭔가 제거돼야 되고 압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성 차별주의도 마찬가지고 노예제도도 있고 다 다수가 찬성했어요. 유태인 600만 학살할 때도 다 독일 사람들, 지식인들부터 다 찬성했어요.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이에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케팅이나 저널리즘, 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적인 효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브레인워싱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뇌시키면서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거가 정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뭐 다양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큰 부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 국가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정보의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론의 자유는 개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엄청난 언론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 중국 가시면 카톡 안 돼요. 그죠? 거기는 중국에서만 되는 서비스들이 있고 뭐 VPN 이거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 막혀 있어요. 제가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도 저희 집사람이 일해가지고 거기도 카톡이 안 돼요. 거기도 보팀이라고 딱 하나만 써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카톡 같은 게 있어요. 그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보다 더 심해요. 언론 통제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정말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아랍에미리트 이제 공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문 검사하고 그 안구 검사하는데 안구 검사를 하면 곳곳에 우리는 CCTV가 있잖아요. 거긴 곳곳에 레이저 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저가 다 여러분 안구를 다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360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없어요. 범죄자가 다 캐치를 해버리니까. 근데 거기가 인구가 이제 한 750만 정도인데 한 150만 정도가 자기 현지 주민들이고 나머지 한 600만, 500만 정도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데모 전혀 안 하잖아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데모하면 다 누가 데모하는지 다 알아요. 다 잡아가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이나 저널리즘이나 광고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력한 교화를 재촉한다. 그리고 일단 교화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교화의 결과는 일종의 환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국뽕에 빠져버려요. 한번 교화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내가 틀렸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환영에 의해 중요한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술이 여전히 당대와 맞서 싸우는 치열한 전위 정신에 젖줄을 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아방가르드가 사라졌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뭐 그런 뭐 팝 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 대척점으로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들이죠.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복종하는데 그런 어떤 착시 효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매스미디어가 만드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다 전문가들이죠. 어디 미대 교수, 뭐 어디 S대 교수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믿어. 또 그게 교수들이 거짓말할까, 저 전문가들이 거짓말할까. 근데 그 교수들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논문 조사하고 책 조사하고 자기 전문적인 의견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편향돼 있어요. 자,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이제 이것들은 범속한 교양인들에게도 작용한다. 중산층에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키치가 먹히는 거예요. 자, 미술과 미술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를 즐겁게 해줄 오락이나 기분 전환 이상의 무엇이 아니다. 자, 예술이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락으로, 그냥 기분 전환으로 전락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아방가르드가 아니죠. 더 이상 전위 부대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세 번째로 보시면 교양으로서 미술, 이런 이제 오락이나 기분 전환으로서의 예술이 교양으로서의 미술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을 심오한 내적 성숙으로 이끌지 아니면 감각의 잠재적 문명으로 인도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교양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 깊은 곳에서 또는 역사 너머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그것들은 알 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31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이 시대의 애호가들은 점차 집단적으로 학습, 재학습되고 있으며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관리되거나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 좋은 예술인가, 어떤 예술이 바람직한 예술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 학습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그림 좋다, 나한테 뭐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학습된 거란 거예요. 그런 어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들고 뭔가 감격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파블로프 개예요. 종소리 땡 치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 아니야. 난 개띠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너는 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술 애호가들은,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다 똑같아요. 뭐 요즘에 진중권 씨 나와가지고 막 그 미학 이야기하는데, 진중권 씨도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독일에서도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이거 그냥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런 매스미디어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형태의 것들이죠. 자, 예술 애호가는 마치 초보자의 주식 투자처럼 규범을 따르고 강령을 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확한 선택이다. 정확한 선택. 여기서 정확한 선택이라는 건 이제 이게 돈을 얼마만큼 벌어다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자, 이 선택은 밑에 줄 보시면 작품 감상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과 감상. 예술은 감상이지 선택이 아닌데, 작품 감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줄 보시면 부단한 대화의 시도, 질문들과 묵묵부답, 32페이지, 불편한 침묵과 오랜 응시, 흔히 해석으로 뭉뚱그려지는 주관적 개입과 오류 등
자, 이게 전통적인 감상의 기반이죠. 감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또 없는 답을 계속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고민이죠. 자, 이런 전통적인 감상은 정확한 선택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교란하는 것에 가깝다. 밑줄 치세요, 교란. 예술의 근본적인 역할은 교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다 교란시키는 거죠. 전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틀렸다. 틀릴 수도 있다. 말짱 거짓이다. 자, 감상이 세계를 품는 것인 반면에 선택은 세계를 개량하는 것이다. 감상은 개량과 무관하다. 계속해서 불편한 침묵, 여러분들 작품 보면서 아 좋다, 뭐 너무 멋있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머리가 아파야 돼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거 계속 퀘스천 마크만 있어야 돼요. 이게 감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부 다 교란시키는 것들이죠. 머리가 아파야 돼요. 이제 그 가운데 부분 좀 읽어보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41페이지 쭉 넘어가 보세요. 41페이지. 자, 위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현대 미디어들은 정보를 과도하고 선동적으로 다룸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 설사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해결되기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문제의식 자체를 무산시켜버린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디어가 상대주의적 사고를 만연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자, 자신이 불안감을 받도록 만들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가 정확한 답일까? 이런 생각들, 이제 불안감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어떤 불안감들 자체가 너무 이제 증폭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또 문제 자체를 계속 이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 네 생각도 있지만 다른 생각도 사람들 많아. 다른 사람 생각도 생각해봐야지 라면서 상대주의로 끌고 가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 이 모든 작용의 결과는 현행 질서에 대한 맹목적 동조나 수능이다. 그러니까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생각할 게 많으니까 이제 생각 끝. 그냥 답을 주세요. 매스미디어에서 주신 답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정만 내리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하는 거를 포기하는 것들이죠. 자기가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그 고민들을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주제를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사탕 드릴게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너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 이제 먹히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자기께 안 나오는 거니까. 왜?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 스타일들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까 얘기했던 관음증적인 그런 것들. 자, 미디어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미디어가 취급하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앞에서 악취가 진동할 때조차 사실의 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저항의 대가로 지불하게 될지 모르는 손해와 수능했을 때 제공되는 안락함을 극적인 과정으로 극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했을 때 네가 이런 손해를 당해. 근데 만약에 수능하게 되면 너한테 이거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지금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메시지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보면 그것이 옳기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작품 감상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품을 팔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작품 선택은 그냥 몇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다가 딱
뭔가를 찾으면 돼요.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옳은 것으로 가버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심화가 되죠. 요즘에 챗 GPT 나와가지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제 뭐 블로그 하는 사람도 오는데 주제 뚝게 주고 자 이걸 3,000자 써가지고 블로그 하나 올려줘. 그럼 뚝 나와요. 동영상 만들어주면 뚝 나와요. 와 진짜 무서워요. 너무 편하게 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아니 밑에 세 번째 보면 편하기 때문에 옳다고 느끼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2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베네치아 비엔날레, 바트 아트 페어, 소더비, 크리스티. 자, 이게 전 세계의 예술품들을 움직이고 있는 네 개의 기관이에요. 자, 여기서 결정하는 가격이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해요. 자, 베네치아 비엔날레, 바젤 아트 페어, 소더비, 크리스티. 자, 바젤 아트 페어에는 300개만 갤러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300개 갤러리에 참여하는데 그 300개 중 국가들이 이제 독일, 미국, 스위스 뭐 이렇게 체코까지 몇십 개 국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뭐 통계가 나오는데 독일이 63개 갤러리, 미국이 53개 갤러리, 스위스가 45개 갤러리. 자, 체코 하나, 모나코 하나, 대한민국 2개 갤러리. 캐나다 3개, 브라질 3개. 자, 미국, 독일, 스위스 얘네가 300개 갤러리 중에 95%예요. 얘네들 3개 국가를 빼놓고 나머지는 5%예요. 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독일, 미국, 스위스 애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계 시장을 주름을 잡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굉장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의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 예술 작품의 진가나 가치나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 왜 그거를 그렇게 결정했는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자, 42페이지 그 매트릭스 영화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이제 인상적이죠. 모피어스가 이야기하죠. 주인공은 이제 네오예요. 모피어스는 이제 매트릭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 군단의 이제 그 선봉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네가 온 이유를 말해주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못해. 하지만 자넨 그걸 평생 느껴왔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건 말이야. 자,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선지자적인 사제적인 역할이죠.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죠. 저는 뭐 주로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제 그 사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브라만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벗어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자네를 미치게 만들지. 매트릭스요. 그게 뭔지 알고 싶나? 매트릭스는 사방에 있어. 바로 이 방에도 있고 창밖에도 있고 TV 안에도 있고 출근할 때도 교회 갈 때도 세금을 낼 때도 느낄 수 있어. 매트릭스가 뭐냐? 진실을 가리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 말이지. 라고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실을 가리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라는 거죠. 자, 무슨 진실이요? 내가 노예라는 진실. 네가 노예라는 거죠. 철학에서 노예는 뭐 단순하게 경제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도 뭐 해결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인인가 항상 주인과 노예의 투쟁이거든요.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도권을 의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한테 정보를 주거나 가이드를 주거나 이끌고 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매트릭스가 인간을 점령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점령하죠. 인간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인간의 몸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흐르거든요. 그거를 배터리로 이용을 해요.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그러면서 인간의 뇌파에다가 신호를 보내죠. 아, 지금 아름다운 햄버거를 먹고 있어. 뭐 굉장히 엄청난 집에 살고 있어. 노예죠. 배터리로서의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자,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났지. 내 마음의 감옥. 자, 불행히도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어. 직접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보면 정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see?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빨간 약하고 파란 약 줘요. 파란 약 먹으면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노예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투예요. 매트릭스 때려 부셔야 되죠. 아방가드로 가는 거죠. 꿀꿀이죽 먹으면서. Do you want to see? 자, 예술가들이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사람들이 신탁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볼 거야, 진짜? 자, 호메로스도 마찬가지고, 테레시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사람들 다 눈이 멀었어요. 신을 보는 사람들은 눈을 멀었어요. 왜? 세상을 안 봐야 돼. 세상을 보는 순간 누구나 다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러니까 눈을 뽑아야 돼요. 눈을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눈이 없어요. 오이디푸스도 마찬가지죠. 오이디푸스도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둘 낳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신탁하고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뭐가 보헤미아냐, 뭐가 예술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말도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나가야 돼요. 항상 타락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을 때예요. 내일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원래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뭔가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연기라고 하는 이것을 떠나서 열반의 세계에 입적하는 건데, 지금 이 대중 불교는 내일도 이제 등 달고 뭐 시주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얼마만큼 많이 갖다 바치느냐가 어떻게 근본적인 복의 기준이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 아들, 딸 아니면 우리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우리 아들이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또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신탁의 예언자로서의 그 기능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됐을 때 여기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술이 필요하지? 왜 철학이 필요하지? 왜 종교가 필요하지? 라고 하니 그거 안 할 거면? 왜냐하면 더 추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술이란 무엇인가? 지금 25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예술을 해왔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뭔가?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았고 영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죠.